계단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진 한지연. 남편의 배신, 재산을 노린 음모,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죽은 척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한택 빌라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하게 서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재벌가의 본가로 지금도 그 위엄을 잃지 않고 있죠. 빌라 안쪽 거실에는 고인이 된 한건식 회장의 영정이 걸려 있고 그 앞에서 한지연이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올해 52살로 한건식 회장의 외동딸이자 현재 한택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었죠. 그래서 지연은 매일 아침 시장 국밥집으로 향해 무료 급식을 돕는 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딸이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봉사였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시는군요. 남편 박도준이 계단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55살인 도준은 한택그룹의 계열사 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금슬 좋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당신은 정말 마음만 착해. 도준이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고 지연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연은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늘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었죠. 사람은 끝에 품격이 드러난다. 그때는 그저 어른들의 말씀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시장 국밥집은 벌써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부터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노동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있었죠.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배식 자리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국밥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곳에서 지연은 그냥 봉사하는 아줌마였고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타이틀도 복잡한 이해관계도 없는 순수한 공간이었거든요. 한 그릇, 두 그릇 정성스럽게 배식하면서 지연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도 떠올랐죠.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고여있으면 썩는다. 그래서 지연은 재단을 통해 꾸준히 사회환원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 도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연의 봉사활동을 응원해주던 그가 요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재단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 며칠 전 도준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순히 경영진으로서의 조언이려니 생각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계단을 오르며 문득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아마 무리한 일정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발을 헛디디면서 지연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동안 지연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은 끝에 품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준이 뛰어와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았는데 심야 병실은 모니터의 불빛과 생명 유지 장치의 소음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계단에서 떨어진 후 사흘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죠. 침대 위에 누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고요한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의사와 함께 병실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 손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준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연명 치료를 계속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도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은데 보통 이런 경우 최소한 몇 주는 지켜봐야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가장 잘 알잖습니까? 도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만약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면 그냥 보내달라고 말이죠. 존엄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고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즉 DNR 서류였습니다. 서류에는 한지연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의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죠.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에 아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둘이 앉아서 이런 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도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병실 문 너머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윤자였죠. 58살인 그녀는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직감에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죠. 윤자는 한지연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도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러 왔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연이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의사와 함께 사라진 후 윤자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죠. 이사장님, 혹시 들리세요? 윤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남편분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꾸며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모니터의 수치가 미세하게 빨라진 것이었죠. 윤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환자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들려요. 제가 듣고 있어요. 도준이 하는 말도 윤자 간호사님 말씀도 다 들려요. 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마치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DNR 서류는 또 뭐야? 나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 지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도준이 자신을 일부러. 윤자는 지연의 미세한 반응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의 떨림, 손가락 끝에 미묘한 움직임, 호흡의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환자는 분명히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 의사들이 없는 틈을 노려 지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이사장님, 제가 맞게 본 거라면 왼쪽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윤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요.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연의 왼쪽 눈꺼풀이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번 깜빡였습니다. 윤자의 눈이 커졌죠. 정말 들리시는구나. 윤자가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왼쪽 눈 한 번 깜빡이면 예, 2번 깜빡이면 아니오로 하시겠어요? 지연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윤자는 이제 확신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장님, 남편분이 하신 말씀들이 이상해요. DNR 서류에 정말 사인하신 적 있나요? 윤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2번 깜빡였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었죠. 윤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연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윤자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윤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했죠. 그날 오후 윤자는 작은 볼펜형 녹음기를 구해왔습니다. 전자상가에서 파는 소형 녹음기였는데 펜처럼 생겨서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병실 한쪽 구석에 놓인 꽃바구니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죠. 이사장님, 오늘 밤 남편분이 오시면 중요한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계속 죽은 척 하세요. 절대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윤자가 당부했습니다. 지연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밤이 되자 윤자는 일부러 병실 근처에서 업무를 보며 대기했습니다. 과연 도준이 나타났고 그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죠.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윤자는 그녀를 한택그룹의 최고 재무책임자인 한세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일 임시이사회에서 보호자 동의로 지분 신탁을 돌리면 모든 게 끝나요. 도준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자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세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IMF 때 만들어둔 그 장롱 통장 있잖아요. 이자까지 합치면 꽤 될 거예요. 지연이는 그 계좌 존재조차 모르거든요. 바보처럼 착하기만 해서 재산 관리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도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롱 통장?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다고? 그동안 나를 속여왔던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도준의 태도였죠. 마치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재단 이사장 자리는 누가 맡게 되나요? 한세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인 제가 임시로 맡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앉혀놓고 뒤에서 조종하면 됩니다. 도준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해요? 혹시 깨어나면 어떻게 하죠? 한세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DNR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어놨고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윤리위원회 쪽도 미리 작업해뒀고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볼펜형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를 또박또박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손에 땀을 쥐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지연 역시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도준,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나저나 계단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나요? 한세린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도준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마침 손잡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두 사람이 병실을 떠난 후 윤자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속삭였죠. 이사장님, 모든 걸 녹음했어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해요. 계속 죽은 척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연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무언의 동맹이 맺어졌죠. 한 명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의식은 또렷한 피해자, 다른 한 명은 정의감 넘치는 간호사. 이들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한택그룹 본사에서 임시이사회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연의 사망을 전제로 한 공시 초안이 놓여 있었죠. 제목부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택재단 이사장 한지연 별세에 따른 경영권 승계 계획이었거든요. 한세린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 쪽은 어떻게 됐나요? 어제 저녁에 위원장이랑 통화했어요. 환자 가족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도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의 힘은 무시할 수 없어요. 병원 측에도 상당한 기부금을 약속했거든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없겠네요. 한세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의료진도 우리 편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진단서도 받아뒀고요. 도준이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제가 슬픔에 잠긴 남편으로 연기하면 되고 재단 승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예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윤자가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간호부장이 그녀를 부른 것이었죠. 윤자 간호사, 어젯밤 근무 중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간호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환자실에서 무단으로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윤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려고. 변명하지 마세요. 보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가족이 직접 항의했어요. 당장 녹음기를 제출하고 정직 처분을 받으세요. 간호부장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윤자는 도준이 벌써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미리 다른 녹음기에 파일을 복사해 두었거든요. 30년간의 병원 생활이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건네주면서 윤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이사장님을 구해내겠어. 정직 처분을 받은 윤자는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기사 정만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만 아저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사장님이 위험해요. 정만은 올해 65살로 한택 가문에서 40년 넘게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건식 회장 때부터 지연까지 두 세대를 모시며 살아온 충직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연을 마치 딸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자는 병원 앞 카페에서 정만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정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런 나쁜 놈이 어떻게 이사장님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정만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장님 사고 다음 날부터 사장님 태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이사장님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병원비도 최소한으로만 쓰라고 지시하더라고요. 특실에서 일반실로 옮기자는 얘기까지 했어요. 윤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으로는 힘에 부쳐요. 도준 사장이 병원 윤리위원회까지 매수한 것 같아요. 윤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정만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혹시 한 회장님이 남기신 물건들 기억하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만은 윤자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금고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보였죠. 이게 뭐예요? 윤자가 궁금해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비상시에만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만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곧 한건식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내 딸 지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절대로 사위인 박도준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지 말아라. 대신 회장 지분 12%는 재단 신탁으로 보호하고 지연이가 회복될 때까지 정만이가 지켜달라. 도준이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윤자와 정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한 회장이 이미 도준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회장님이 벌써 눈치채고 계셨구나. 정만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사회는 도준 편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네요. 윤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윤자 간호사님, 큰일 났어요. 이사장님 연명치료 중단이 오늘 오후에 결정됐어요. 의료진도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윤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정만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지 않나요? 오하나 변호사 말이에요. 맞아요. 오하나 변호사님. 윤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이사장님이 평소에 자주 언급하시던 분이에요. 두 사람은 급히 오하나의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도준의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오후 3시 한택그룹 이사회의실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도준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이사들 앞에 섰죠. 그의 표정은 슬픔을 억누르는 남편처럼 보였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도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고 아내 본인도 이런 상황에서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평소에 말해왔습니다. 이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의 연기는 완벽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뇌사 상태나 다름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도준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아내도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오후 5시부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그에 따라 한택재단 이사장직은 제가 임시로 승계하게 되겠습니다.
아내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한세린이 나섰습니다. 재단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준 사장님은 그룹 경영에도 참여해 왔으니 적임자죠. 이사장님의 철학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주는 속으로 승리를 확신했죠. 그럼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도준의 임시 승계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지연의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도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었죠. 간호사들이 병실을 정리하고 의료기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지연은 그 모든 과정을 의식 속에서 지켜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죠. 선생님, 오늘 5시에 선을 그어주세요.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내를 위하는 길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보호자 동의하에 오후 5시부로 연명 치료를 중단합니다. 도주는 지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 손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도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던 재단도 제가 잘 운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순간 도준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것이었죠. 마치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반지 당신이 정말 좋아했는데. 도준이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연의 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 사기꾼이었구나.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던 거야.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죽은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준이 병실을 떠나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체념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 시각 오하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윤자와 정만이 긴급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오하나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이사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요. 그럼 연명치료 중단만이라도 막을 수는 없나요? 윤자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오하나가 재빨리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연명치료 중단 금지 신청이요. 하지만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법원까지 가서 접수하고 승인받는데 최소한 시간은 걸릴 거예요. 정만이 카세트 테이프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충분해요. 한 회장님의 유언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들어있으니까요. 오하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걸로 후견인 선임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오후 4시 30분 법원에 긴급 가처분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연명치료 중단까지는 고작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병원으로 돌아온 윤자는 지연의 병실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장 지시예요.
윤자는 복도 끝에서 지연의 병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사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아, 품격은 끝에서 판가름 난다. 내가 끝을 결정해라. 지연은 마지막 힘을 모아 왼손 검지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 병실에 있던 간호학생이 그것을 발견했죠.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간호학생이 외쳤습니다. 의사들이 뛰어와 지연을 다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뇌파에서 의식 반응이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뇌사 상태라고 했는데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을 잠시 보류해야겠습니다. 주치의가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자가 법원에 긴급 가처분 결정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 연명 치료 중단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도주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법원의 긴급 가처분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도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연명치료 중단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였죠.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준이 주치의에게 따졌습니다. 환자 보호자인 제가 동의했는데 왜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 명령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의 뇌파에서도 의식 반응이 감지됐고요. 게다가 누군가 후견인 선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들었어요. 도주는 속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던 것이 무의미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더구나 이사회에서는 이미 자신이 재단 이사장 승계를 발표한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윤자는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지연의 생명은 보호받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도준이 다른 방법으로 지연을 해치려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만 아저씨,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윤자가 정만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준 사장이 다른 수를 쓸 수도 있어요. 이 사장님을 24시간 지켜봐야 해요. 정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치 충직한 경비견처럼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죠. 도준은 한세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누구죠? 혹시 그 간호사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회수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지연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의료진을 다시 압박해 보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한세린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는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어보려 했지만 법원 명령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만이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려 있었죠. 윤자와 함께 지연의 병실로 향하는 정만을 본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준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이 사장님 문병 왔습니다. 정만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40년을 모셨는데 이런 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 그런데 뭘 들고 온 거야? 도준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악이요. 혹시 들으시면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정만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준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겉으로는 감동한 척 했습니다. 역시 정만이야. 오랫동안 모신 보람이 있네. 그때 윤자가 지연의 병실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길을 뚫었어요. 이제 돌아오셔야 해요. 도준 사장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제가 싸워야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모니터의 수치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파가 더욱 활발해졌죠. 의료진들이 놀라며 지연을 둘러쌌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혈압도 정상화되고 있고 동공 반응도 뚜렷해지고 있어요. 도준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약 지연이 깨어난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더구나 혹시 지연이 병실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만은 조용히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건식 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죠. 만약 내 딸 지연이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절대로 사위인 박도준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지 말아라.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회장님이 언제 그런 말을? 회장님이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정만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사장님을 믿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바로 그 순간 지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열렸죠.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윤자가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당신,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모든 걸 들었어요. 한세린과의 대화도, 장롱 통장 얘기도, 보험금 계획도 다요. 도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연,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너를 걱정해서. 걱정? 지연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 결혼 반지를 빼간 것도 걱정해서였나요? DNR 서류를 위조한 것도요? 윤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예요. 일주일 후 한택그룹 본사 이사회의실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시이사회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쏠린 것이었죠.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종 추측 기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도준이 여유롭게 회의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 권한으로서 앞으로도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내가 회복되는 동안 제가 잘 관리하겠어요.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사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단 운영 방침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 순간 회의장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임시이사회에서 보호자 동의로 지분 신탁 돌리면 끝이야. 보험금은?
IMF 때 만든 그 장롱 통장 이자까지 챙겨야지. 그녀가 모르는 계좌야.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죠. 도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도준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세린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죠. 재단 이사장 자리는 누가 맡게 되나요? 그럼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되는 거네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종감이 물씬 풍기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팡이에 의지한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죠. 그녀의 등장과 함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우자 권한이라고 하셨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조된 DNR 서류를 들이밀고 병실에서 죽으라고 속삭이던 사람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다시 한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도준이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지연, 내가 오해하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건 다른 뜻이었어. 오해? 지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결혼 반지를 빼간 것도 오해고 연명치료 중단을 서두른 것도 오해인가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던 당신이 무슨 오해를 말하는 거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사들도 도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지연이 신호를 보내자 정만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건식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죠. 지연이가 의식불명일 때는 재단 신탁으로 보호해라. 사위에게는 일절 권한을 주지 마라. 박도준은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내 딸을 노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이사들 사이에서 더 큰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회장이 이미 도준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였거든요. 심지어 생전에 공식적으로 유언까지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한세린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세린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세린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도준 씨, 살인미수 및 재산 횡령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도준이 발악했습니다. 난 그럴 생각은 없었어. 단지 재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단지 뭐요? 지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랐다는 게 효율적인 운영인가요? 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계단 손잡이 볼트가 의도적으로 풀려 있었다는 CCTV 영상과 정비업체 통화 기록이 있어요. 당신이 공사팀에게 현금 봉투를 준 것도 확인됐고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살인 계획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였거든요. 도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난 정말로 그럴 생각은 그냥 놀라게 하려고. 정만이 나섰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준 봉투, 제가 그대로 돌려드렸죠. 이상해서 녹취도 해뒀고요. 이 사장님이 조심성이 없어서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다라고 하시더군요. 완벽했던 범죄 계획이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준과 한세리는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죠. 기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듯 촬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지연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룹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룹 지분 12%는 노동자 복지와 치매 돌봄 재단으로 출연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산업화 시절 연탄 창고를 치매 주간보호센터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돈은 흘러야 하니까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환원의 시작이었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지연은 윤자, 정만과 함께 시장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씩을 앞에 두고 말이죠.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장님, 왜 도준 사장을 완전히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윤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무거운 죄목을 추가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연은 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예요. 남은 건 새로운 삶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미움에 매달려 있으면 저도 도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품격이 아니죠. 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하늘에서 웃으실 겁니다. 이사장님이 진짜 품격을 보여주셨거든요. 품격은 끝에서 드러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세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지연에게는 더 이상 복수할 대상이 아니라 도와야 할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택 빌라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지연이 시장으로 나가는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윤자와 정만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이제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윤자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택재단의 새로운 치매 주간보호센터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배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연탄 창고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제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네요. 정만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말이죠.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 무서운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죠. 도준과 한세리는 각각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벼운 형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윤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준 사장 얘기 나올 때마다 괜히 마음이 괜찮아요. 지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컸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도준이는 결국 자신의 욕심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죠. 오전 급식을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치매 주간보호센터로 향했습니다. 한때 석탄이 가득했던 커다란 창고는 이제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죠. 넓은 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그리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카페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윤자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한택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언론까지 몰려들었죠. 6개월 전의 사건 이후 지연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택재단 이사장 한지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곳은 제 아버지 한건식 회장이 젊은 시절 일했던 연탄 창고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곳에서는 수많은 연탄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산업화의 연료가 되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돈은 흘러야 한다고요.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죽을 뻔했죠.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윤자 간호사님의 용기, 정만 아저씨의 충성, 그리고 제 곁을 지켜준 많은 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윤자와 정만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요. 이 치매 주간보호센터는 그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산업화를 위해 연료를 만드셨다면 저는 이곳에서 마음의 연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웠죠. 앞으로 이곳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강좌,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지연은 센터 안을 둘러보며 첫 번째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장에서 자주 보던 할머니도 계셨죠. 이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연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후에는 윤자, 정만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씩을 앞에 두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이사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윤자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착하셨지만 이제는 뭔가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선한 마음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회장님도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 말이에요. 아버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지연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결정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두 사람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자 간호사님을 재단의 운영이사로 모시려고 해요. 그리고 정만 아저씨는 고문으로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6개월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윤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무슨... 간호사로서 30년 동안 사람을 돌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재단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정만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학식도 부족한데 아저씨만큼 한택 가문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병실에서 만난 인연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우리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지연이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품격은 끝에서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서 품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도준이는 결국 자신의 욕심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지연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한택 빌라의 정원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새로 만든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진짜 시작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녀 곁에는 진짜 가족들이 있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의미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또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윤자와 정만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였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을 믿으며 지연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의 의미였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따뜻한 말이에요. 그리고 지연은 이제 그 따뜻함을 평생에 걸쳐 전파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